핵심 가치라는 것은 이제 공급자인 기업에 있지가 않습니다. 즉 최종 소비자인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소비자와 상호작용하는 핵심 가치를 기업들은 찾고 만드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즉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중요한 것은 고객 관점에서 어떤 핵심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그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찾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이 컨설팅 글로벌 컨설팅 팀의 이승봉 이사입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한 지는 20년이 됐는데요. 지난 2017년부터 정부를 대상으로 많은 이제 컨설팅을 해왔고, 이 마이데이터 분야에 지금도 마이데이터 관련돼서 뭐 핀테크 업체,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융사, 그다음에 일반 어떤 이커머스 업체, 이런 업체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단어 자체에 많은 어떤 애매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비즈니스 모델 그러면 이게 생각이 다르거든요. 어려움이 많은데 일반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콜롬비아 대학의 스티브 블랭크 교수님의 예를 보면 이제 깨달음의 4단계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고 또 고객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의한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고객, 또 고객과 관련된 가치, 그 다음에 조직, 특히 하부 인프라를 의미하고요. 전달 방식, 수익 등이 적절히 연결돼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바라볼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뭐냐가 이제 질문의 이제 핵심인데요. 저는 이제 이것을 그 마이데이터의 주체인 시민, 즉 우리 자신과 공유하는 어떤 핵심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도 애매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이 비즈니스 모델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가시화 자체도 힘들다 보니 우선은 이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을 이제 수립한 상태에서 어떤 확신들을 얻고자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슷한 도메인 혹은 업계 비즈니스 모델 혹은 유형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개념을 잡으신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 도메인에 있는 모델이면 이제 통신 도메인이라는 일반적인 특성을 찾아서 우리가 모델에도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특히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이런 어떤 그 특정 도메인에 그 제약된 이런 어떤 방식은 효과적이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데이터는 시민의 우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연계되어 특정 가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 특정 가치가 이제 그 고객한테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즉, 특정 도메인의 어떤 기존 특성이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번에 올해 여름에 이제 신한은행이 이제 소울이라는 그 금융 그 앱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통신요금 모델 설계 서비스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그 이해하고 있는 것은 통신요금 설계는 그 우리나라 이제 통신 3사, SK텔레콤, KT, 그리고 LG 플러스의 앱이나 홈페이지 들어가야지만 설계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은행 앱이 이제 해준다는 거죠. 자,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신한은행이 그 고객금융 파이낸스 서비스로서 PFMS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PFMS가 결국에는 나의 개인 금융자산이잖아요. 그 자산 중에 하나로 이 통신설계 서비스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통신설계 서비스도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무엇이 중요하냐 정리하면 고객이 원하는 핵심 가치를 먼저 정의하고 그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답을 좀 드리면 먼저 이제 시장 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고객 중심의 어떤 비즈니스로 재편되면서 지금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그 플랫폼 업체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즉 무엇이냐? 기존에는 경쟁을 했던 업체들의 어떤 구조가 이제 의미가 없고 기존에 경쟁하지 않았던 그런 업체들끼리 경쟁한다던가 뭔가 협업한다던가 이런 식의 생태계가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년 전만 하더라도 카카오가 인터넷 은행을 설립해서 이 기존 금융사들을 위협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잖아요. 또 이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을지도 몰랐을 거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면
SK텔레콤이 이제 그 T맵을 이제 분사해서 모빌리티 회사를 만들면서 오버의 투자를 받았는데, 결국 미래의 모빌리티 서비스에서는 현대자동차와 SK텔레콤이 경쟁을 하는 그런 어떤 사업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즉 뭐냐면,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이제 도메인이 명확히 보호되어 있는 그런 어떤 기업 경쟁 환경이 이제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이 됐고, 또 보호 장벽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떤 도메인, 그러니까 산업 영역을 구분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금융 서비스인지 무슨 모바일 서비스인지 모빌리티 서비스인지 쇼핑 서비스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자신한테 어떤 가치가 있으면 그걸로써 이제 인정을 받고 또 쓰는 거죠. 즉 무엇이냐? 핵심 가치라는 것은 이제 공급자인 기업에 있지가 않습니다. 즉 최종 소비자인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소비자와 상호작용하는 핵심 가치를 기업들은 찾고 만드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신용정보 기반의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에서는 이 핵심 가치가 저는 이제 송금, 페이, 이체 같은 간편결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같은 것들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점점 이제 발전하면서 그 다수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간편결제를 쓰고 또 이 간편결제의 핵심 가치, 편리성을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다양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진화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 금융 관련 모델을 한번 보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선진국이고 또 선진화되어 있다 보니 참조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뭐 PSD2나 뭐 GDPR이나 다 이제 유럽에서 시작했잖아요. 미국도 이제 데이터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우리 어떤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서 보면 이제 구독 경제를 이제 언급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전 세계를 이제 리딩하는 테크 기업 중에 하나인 아마존의 경우 연 구독 경제의 어떤 그런 비용이 21조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수의 도메인에서 이제 다양한 구독 경제 서비스가 선진국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도 참조할 만한 것이 많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올해 6월부터 구독 경제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또한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 기반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특화가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디지털 트윈이나 그다음에 이제 AI 같은, 그리고 또 자율주행 같은 것 부분에 있어서는 선도적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런 유럽이나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하기 힘든 어떤 선도적인 것을 보려고 하는 건데, 그거 외에도 이제 어떤 스케일에 관련된 것들을 보고자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지지 못한 어떤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미래를 예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좋은 시사점을 줍니다. 해외 국가나 어떤 선도 사례를 너무 맹목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응용이나 서비스 관점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번에 코로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공공, 헬스케어 혹은 집단 안전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만큼 5G 같은 속도의 고객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또한 치킨 게임 같은 어떤 경쟁이 가능한 나라도 없습니다. 즉 마이데이터만 하더라도 해외 어떤 서비스를 보는 것보다 우리나라 선도 업체들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도 업체가 어딘지 궁금하실 텐데요. 한 5군데 업체만 말씀드리면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빅테크와 또 핑크, 토스 같은 이제 테크핀의 어떤 선도주자, 그 다음에 기존 금융사인데 디지털화를 많이 노력하는 이제 KB리그, 신한솔 같은 어떤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식스시그마의 선도업체인 모토로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삼성, LG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들이 이 모토로라를 마치 신봉을 했어요. 그래서 모토로라가 하는 그 식스시그마 이제 블랙벨트를 따기 위해서 많은 어떤 벤치마킹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보십시오. 모토로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즉, 해외에 너무 맹목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비즈니스 도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경제에서 각광받는 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다들 아시고요. 그 다음에 린 캔버스도 있고, 뭐 전통적 쓰여왔던 비즈니스 플로우 차트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보다 린 캔버스를 많이 이제 좀 각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린 캔버스가 좀 더 스피디하고 또 창의적인 비즈니스, 또 고객 피드백 기반의 구체화에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완성화돼서 실행화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도 그 가치는 매우 좋습니다. 따라서 어떤 모델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모델을 이제 구체하고자 하는 우리들이 어떤 그 익숙도가 있는지, 어디에 친숙한지 이런 것들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하실 때 특정 모델 하나만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백지에다가 본인의 생각을 이제 정리하신 다음에 그거를 하나씩 다양한 도구로 옮겨보시면 돼요. 비즈니스 모델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연습을 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 도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이 개념을 잡고 기획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면 안 되고 실제 구현이 돼서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즉 기획, 설계, 구현, 테스트, 피드백, 다시 또 그 보완하는 부분의 어떤 그런 라이프 사이클이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최종적으로 앱으로 화면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즉 이 얘기는 이제 이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지원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모델 드리븐 디벨롭먼트나 아니면 데브옵스 같은 그런 어떤 방법론 체계가 좀 강조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많은 어떤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도 비즈니스 모델 툴과 같이 함께 바라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은 마이데이터는 이제 우리 자신, 시민하고 특히 그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과 밀결합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시간과 또 나의 생활 영역 그리고 공간하고 연결되거든요. 이 세 가지의 핵심 개념을 어떻게 비즈니스화 시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우선 시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4시간 365일이라는 우리들이 실제 가지고 있는 시간하고 두 번째는 밀레니엄 세대, Z세대 같은 세대 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생활 영역도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비즈니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소비 지출하고 연결된 영역이 중요합니다. 이 생활 영역이 우리가 생활 영역을 하다 보면 소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교육 영역, 또 건강 영역, 그 다음에 부동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시민들이 살면서 누구나 피해갈 수 없고 또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되게 범용적인 부분이에요. 이 세 가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주요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공간은 IT, 특히 이제 그 정보화가 되면서 또 공간의 그 제약을 넘어섰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 스마트 워크 플레이스가 있죠. 어디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공간에 제약이 없다. 그리고 정보도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공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식의 그 흐름이 왔었는데, 이 디지털 경제와 마이데이터에서는 이 공간이라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이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그 서비스의 경쟁력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의 가치를 전혀 살리지 못했거든요. 살렸다고 한다면 뭐가 있었냐면, 이제 은행에 가서, 이제 우리가 실제 은행 영업점에 가서 그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대기표를 뽑잖아요. 근데 이제 특정 웹에서는 미리 은행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은행을 이제 영업점을 설정하고 예약을 하면 우리 순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만 활용했다는 거죠. 근데 공간의 가치를 점점 더 극대화하도록 우리 세상이나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드론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거죠. 기존에 우리가 물품 배달을 드론으로 받을 줄은 몰랐잖아요. 근데 드론으로 받을 수 있고, 이제는 안 좋게도 전쟁도 드론으로 하는 세상이고, 즉 드론으로 공간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공간을 가장 극대화한 비즈니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자동차 산업이 있고요. 이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제는 모빌리티 산업으로 혹은 모빌리티 서비스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죠. 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이제 핵심 가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빌리티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내가 지금 있는 이 장소, 그리고 내가 오랜 시간, 그리고 패턴화되어 머무르는 곳인 집, 그리고 이동수단인 자동차, 지하철,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도시도 될 수 있고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곳들을, 장소들을 연계하고 추적하고 모니터링 한다면 그 자체가 다양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여기에 어떤 개인의 목적을 결합시키고 또 경제적인 수단까지 연결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무궁무진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이제 스마트 시티의 시장 규모가 700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 700조에는 기존에 이제 그런 건축이나 토목에서 바라봤던 그런 규모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모빌리티라던가 AI라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동안 이 마이데이터에서 바라봤던 시간과 생활 영역, 그리고 공간에 있어서 핵심은 저는 이제 공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공간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이냐, 우리 비즈니스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주요 어떤 산업으로는 스마트 시티 산업 혹은 도메인, 여기에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